보증금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반찬 냄새가 났고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그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 다른 데 썼어. 저는 강민준입니다. 올해 46입니다. 건설 현장 설계 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현장을 다녔습니다. 점심값을 아꼈고 연차도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아내 이소연과 함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묶어두고 언젠가 집을 살 때 쓰자고 했습니다. 둘 다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에서 기둥 하나가 소리 없이 빠져나간 것처럼 안에서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국을 떠다 주며 밥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물었을 때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갚아준다고 했어. 그 사람. 이름도 얼굴도 관계도 없이 불쑥 등장한 그 단어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결혼한 지 16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둘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잠버릇, 화날 때 하는 행동까지. 그런데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아는 척을 해왔던 것인가?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지는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쾅하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이 빠지듯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들기 전에 과거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아내가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시기라고 했습니다. 재작년 봄에는 주말마다 외출이 잦았습니다. 친구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카드 명세서에 낯선 식당 이름과 호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남 쪽 일식집 청담 근처 호텔 뷔페. 저는 그때마다 그냥 넘겼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저녁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감정을 최대한 가라앉힌 채였습니다. 그 대표라는 사람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름이 뭐야? 아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저는 참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였습니다.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야? 보증금을 왜 거기 넣은 거야?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자꾸 따져?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우리 돈이잖아. 내가 번 돈도 있어. 내 돈으로 내가 결정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아내는 이미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16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3억 원짜리 결정을 혼자 내리고 그것을 내 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대화가 평행선임을 알았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흘 뒤 저는 다시 한번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그 사람이 누군지 돈이 어디 갔는지 나는 알 권리가 있어.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이들 방문이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을 잃은 쪽이 저였습니다. 속은 쪽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추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날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설명할 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 다음날 아침 저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는 친구였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은 조용하고 말이 없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사무실은 을지로 골목 안쪽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계좌 내역부터 가져오세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공동생활비 계좌, 아내 명의 계좌, 그리고 제가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던 적금 계좌까지. 은행 창구에 앉아 거래 내역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돈의 흐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KM파트너스라는 이름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법인 등록은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김민혁. 사업 목적란에는 투자 자문 및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본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홈페이지는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 번호로 연결되었습니다. 제 돈 3억 원이 흘러들어간 곳치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사를 맡긴 남자는 열흘 뒤 추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호흡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용대출 계약서였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가 서명한 적 없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인감이 함께 쓰여 있었고 날짜는 작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 앞에 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식탁 위에. 이게 뭐야? 아내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남의 물건 뒤지고 그래? 내 명의 대출이야. 내 도장이야. 내가 왜 몰라? 어차피 갚을 거야. 당신이 이렇게 유난 떨지 않았으면 조용히 끝났을 거라고. 유난. 저는 그 단어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명의로 1억 5천만 원이 퇴출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 유난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소연 씨, 지금 당신이 한 게 뭔지 알아? 내 도장을 허락 없이 쓴 거야. 이건 법적으로 명예 도용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가 불렀던 모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자네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소연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내는 장모님 뒤로 가서 섰습니다.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괴롭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정이 먼저지. 그것도 모르나 이 사람아.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제 명의에 핏이 있었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제가 나쁜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파일은 두꺼웠습니다. 거래 내역, 대출 계약서, 통화 기록 요약, 그리고 KM파트너스에 돈을 넣은 피해자가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조사를 맡긴 남자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짧았습니다. 변호사 빨리 만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갔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식탁에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다 알아.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KM파트너스. 김민혁. 4명의 대출 1억 5천. 그리고 당신이 2년 동안 그 사람 만나온 것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빠르게 많이. 저는 그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이라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3번 이상 의심해온 사람의 눈에 눈물은 더 이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 나 그 사람한테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믿어줘. 제발. 속았다면 왜 내 명의로 대출을 냈어?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원금 회수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제 도장을 제 허락 없이 쓰고 제 명의로 빚을 만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소연 씨, 나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끝내려고 해. 아내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제대로 들은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예약해뒀어. 명예도용권은 형사로 접수할 거고 퇴출권은 민사로 분리해서 진행할 거야. 당신이 협조하면 당신 처벌은 최소화될 수 있어. 협조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결정하지 않아. 법이 결정하겠지. 아내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애들은 어떻게? 가정은 어떡하고?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2년 전에 생각했어야 할 말이야. 문을 닫는 순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싸움이란 원래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더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명예도용과 사기 공모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은 생각보다 빠르게 났습니다. 김민혁은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및 유사수 신행위 위반. 피해 총액은 22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아내 이소연은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예도용권은 민사로 분리되어 진행되었고 저는 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은 아내 측 책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억 원의 투자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회수 불가였습니다. 숫자로는 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은 3번 만에 끝났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조정날 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를 전해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해줄 말도 없었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존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살기로 했습니다. 큰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랑 살고 싶어. 작은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그동안 잃었던 것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번째 주말, 오래간만에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결혼 기념일에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꺼내 두지도 않았습니다. 좋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과 그 시간을 믿고 살아온 제가 바보였다는 것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가지를 되풀이해서 생각했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사소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늦은 귀가, 낯선 이체 내역, 어딘가 어색했던 대화들.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가정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게 틀렸습니다. 신뢰는 눈 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편한 쪽을 택해왔습니다. 그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책보다는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저는 전세 보증금 없이 작은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예전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보다 숨이 트입니다. 감춰진 것이 없는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어젯밤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괜찮아지는 중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강민주는 결국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6년의 결혼, 함께 모은 3억 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긴 빚. 그럼에도 그는 감정이 아닌 선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존엄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